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나는 시간 혼쭐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주제는요 요겁니다. 라인. 우리나라에 카톡이 있으면 네, 일본에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이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고 하던데 네, 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인의 지분을 네, 매각해라. 소프트뱅크 쪽으로 이렇게 네. 일본 정부가 압박한다는 거죠 지금. 일단 직접적인 내용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네. 네이버한테 갖고 있는 라인의 지분을 네. 자기들한테 매각해라.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라인의 소유 관계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있고요. 라인 야후. 예,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라인과 야후를 운영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한때 많이 쓰던 야후.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요 지금 야후가요 최대 플랫폼이에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네. 제일 많이 쓰는 저 플랫폼이 네이버잖아요. 네이버죠. 그리고 메신저는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톡이고. 카카오톡. 예. 그런데 일본은 일본은 카카오톡이 라인이고 예. 그다음에 네이버가 야후예요. 오. 이 두 회사의 지분의 50%를 들고 있는 회사가 뭐냐면 A 홀딩스라 죄송합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64.5% 들고 있는 회사가 A 홀딩스라는 회사예요. 예. 홀딩스가 있죠. 예. 야후 라인. 예. 근데 야후 라인이라는 회사의 64.5%의 지분을 들고 있는 A 홀딩스라는 회사의 50% 지분을 예.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들고 있어요. 소프트뱅크라고 하면 손정의 회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 그렇습니다. 야, 근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두 회사 합작하면 네. 50% 플러스 한 주 그래가지고 누군가 이제 조금 더 우위에 쓰기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지금은 완전 똑같다면서요 두 회사가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가. 그렇죠. 딱 50대 50입니다. 희한하네. 그럼 경영권 누가 가져요? 그냥 공동 경영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잘 굴러갔어요 그동안? 그럼요. 그래서 2021년도에 사실 이렇게 통합이 출범돼서 어쨌든 출범했는데 예. 소프트뱅크는 일종의 벤처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일종의 FI 성격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가 계속 라인이라든지 야후 쪽하고 통합하면서 어떤 시너지를 계속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 일본 정부에서 문제 삼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해 11월에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어요. 라인에서. 51만 건이면 사실은 라인 사용자가 한 1억 명 정도 가까이 된다는 거로 같던데. 거의 9,600만 명 정도 되기 네. 때문에 그렇게 큰 숫자는 네.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에서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예. 그러면서 일종의 행정지도에 두 차례나 걸쳐 그 지도에 나섰거든요. 뭐라고요? 잘해라 뭐 이거였죠. 아,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본 그런데 이 정부에서. 사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배구조하고 연관돼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외국 기업이 예. 한국도 외국 기업이잖아요. 외국 기업이 뭔가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의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을요. 예. 외국 기업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뭔가 좀 왠지 모를 꺼적지근함이 있다. 꺼림직해. 예. 그래서 그게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예. 뭔가 좀 지배구조의 재편도 이루어지고 일본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 사실 행정지도란 게 행정지도 권고니까 네.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의 행정지도는 좀 강합니까? 일본은 사실은 관료 중심 사회이긴 하니까 좀 더 그럴라나? 특히 이런 플랫폼 네. 회사들에서는 미국도 그렇지만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규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같은 걸 심하게 하면 사실 영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하긴 우리도 저 관의 행정지도를 민간 업체가 거부하기는 쉽진 않긴 하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면 그나마 이제 덜한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아직도 제도라든지 규제 어떤 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걸면 영업이 힘들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은요. 거죠. 예를 들면요. 대표님. 예를 들어서 야, 니네 개인정보 어쨌든 50만 건 유출됐으니까 이거 유출되지 않게 니네 돈 더 투자해가지고 방어막 등 만들고 해킹한다는 게 잘해 라고 하면 그거는 네이버 라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돈이 그쵸, 들더라도 그쵸. 지배구조 얘기하면 네.
지분 팔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얘기가 나는 거죠. 이걸 강제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는 자본주의 없습니다. 사회에서? 강제할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종의 뜸을 일단 들이는 건데 예. 강제할 수 없지만 계속 쉽게 말해서 말을 안 들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뭐냐면 2021년도에 페이스북은 또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예, 42만 건 정도 명의 42만 명이. 근데 이런 지배구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권고 수준으로 그쳤거든요. 왜 우리만 갖고 그러지? 그 지점이 문제인 거라는 거죠. 만만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테크 회사들은 아무 말 못하고 한국 기업들만 너무 이렇게 푸시하는 거 아니냐. 강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지금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계속 우방인 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현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그렇죠. 사이는 좋잖아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계속 한국을 우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산업적으로나 쉽게 말해서 돈 측면에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게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은 이건 건가요? 계속 이렇게 막 규제하고 뭐 집을 억지로 강제 매각 무슨 압류 이런 거 못 하겠지만 계속 규제하고 사업을 어렵게 하면 결국 네이버가 두 손 들고 소프트뱅크 지분 팔고 나갈 수밖에 없다. 전체 지분을 파는 걸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때는 우위권을 주겠다. 소프트뱅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1%라도 더 가지면 경영의 지배권을 갖게 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변화 방향성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버티면 할 수 없지만 네. 못 버티게 사업 어렵게 하게 계속 규제해가지고 팔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일본 국민이 불편할 건데 아닌가? 왜냐면 규제 많아져가지고 네이버가 라인 사업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네. 그거는 메신저 품질이 떨어질 건데 그러면 일본 국민이 안 좋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메신저 품질이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네이버가 이 라인을 통해서 확장하고 싶은 사업 분야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커머스. 그러니까 왜냐하면 1억 명이 쓰고 있는데 그동안 여기에서 통하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메신저 자체는 무료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한국에서 카카오톡이 하는 것처럼 확장성을 노리는 건데 결국엔 그런 신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은 그거겠네요. 사실 만약에 네이버 라인이 이커머스 해가지고 우리나라 카카오톡이 골목상권 다 들어오듯이 일본 골목골목에 그냥 네이버 라인이 다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고객 정보라든지 그런 유통망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럴 수 그거를 못 보겠다 이거구나.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의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크지 않고 일본 사람들은 원래 인터넷 주문 잘 안 한다. 그래서 괜찮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망하고 미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이커머스 시장도 일본에서 커지고 있거든요. 써보면 편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물류창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배달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딴지가 들어오면 쉽게 말해서 좀 아쉬운 거죠. 네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민간 기업에 대한 어떤 지분 매각 압박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게 틱톡을 규제하잖아요. 중국에 틱톡 못 쓰게 하는 거. 네네. 그래서 심지어 법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안보 문제가 있고 미국하고 중국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뭐 적대 국가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워낙 틱톡을 국민들이 많이 쓰니까 미국인들이 많이 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게 얘기가 됐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계속 친해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우리 잘해보자 이러고 있고 그럼 기업 측에서도 어떤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심지어 이미 이런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일종의 저희가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계 기업이라고. 손정희 회장이 어쨌든 제일 높으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의미를 좀 크게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실은 좀 뭐랄까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골목 사건 들어올까 봐 그러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알았어요. 일본 정부 왜 그러는지. 근데 어쨌든 네이버 입장에서는 버티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할 수는 없지만 사업이 어려워질 거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일본 얘기 하나 더 해보죠. 네. 지금 엔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저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도 더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 많이 간다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네. 엔저인데도 더 낮아졌어요. 그 와중에? 최근에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1달러당 158엔까지 떨어져서 1990년 5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어느 정도예요? 그럼 지금 환율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58엔. 158엔. 네, 1달러에. 와, 그건 진짜 낮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00엔 100엔 뭐 이런 적도 사실 있었죠.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직접적인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하게 경기의 불확실성, 뭐 정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다 보니까 일종의 달러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에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동결이라는 건 결국 엔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좀 근원적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 그동안은 굉장히 오랫동안은 글로벌하게 경기가 불안하고 이러면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됐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안전자산의 이미 뭐랄까 그런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뿐.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불안감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뭐 일본 당국이 개입해가지고 뭐 좀 어느 정도 환율을 방어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엔저가 되면 우리 경제는 어때요? 일단 일본은 놀러 가시는 분들은 좋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엔저가 지속되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일본하고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라든가 현대차와 토요타 자동차.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화가 좀 우려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관광객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관광객이 한국과 일본 갈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한국의 지금 외국 관광객들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찬물이 끼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없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은 환율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환율이 이렇게 일종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큰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엔저 현상에 대해서 우려는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본의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엔저가 돼도 수입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 이유는 저는 어디에서 찾냐면 오랫동안 저성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국민들은요 물가 관리 능력이 엄청나게 잘 관리해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가 보시면 아직도 뭐 되게 싼 라멘들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서울보다 싸요. 그렇죠. 일본이. 그건 뭐냐면 저성장 때문에 물가 관리 능력이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환율의 변동성에 특히 엔저 때문에 물가가 뭐 크게 상승하지 않는 걸 보면서 좀 부러운 측면도 사실 있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 얘기 하나 더 해보죠. 네.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봤는데 현대자동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와 일단 박수 치고 좋아할 일인데 신기하더라고. 왜냐면 지금 경기 안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글로벌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차가 덜 팔릴 텐데 어떻게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 라는 궁금증? 두 가지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 기아차의 고급차들이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전체 대수는 줄었지만 비싼 게 많이 팔는 거예요. 네, 특히 제네시스 뭐 이런 등. 그래서 그동안 현대차 그룹에서 어떤 고급 이미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의 그런 고급 라인들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사실 현대차 그런 미국에서 이미지가 좀 싼 차. 뭐 가성비가 좋은 차, 뭐 중하층이 타는 차,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급차 이미지가 돼버린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상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급차인데 가격이 저렴해요. 타보니까 좋아. 그래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판매 대수는 줄었는데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G90이나 뭐 GV80 이런 거 많이 팔린 거예요. 그렇죠. SUV나 이런 것들. 그래서 고급 차량이 잘 피면서 수익성도 뭐 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어때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도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크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팔렸어요, 많이?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줄었지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했습니다. 그 EV. 그렇죠. 이름 뭐더라 차 이름? 뭐 EV인가? 아이오닉. 현대는 아이오닉이고 기아 뭐 EV 뭐 맞습니다.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기아차의 전기차는 팔렸고요. 특히 주목되는 게 하이브리드 차량이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라인이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사실은 그동안 고급차에 막 투자하고
전기차에 투자하고 그게 이제 결실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그룹이. 네. 왜냐하면 현대차는 고급 라인을 맡고 기아차는 세컨드 차를 맡고 그다음에 전기차 라인 맡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테슬라보다 싼 차는 네. 기아차가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네. 고급 라인 현대차가 만들면서 네. 일종의 도요타의 렉서스 네. 이런 거를 이제 압도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네.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거시경제의 변화도 네. 사실 도움을 주고 있다. 그건 뭐냐면 환율의 상승. 그래서 여러모로 현대차 그룹한테 좋은 우호적인 환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될 거로 보십니까 이거 이 성장세? 아니 제가 이건 체감한 건데요.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해 말에 북미를 갔다 왔는데요. 네, 맞아요.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특히 고급 라인에 대해서. 네. 근데 이런 이미지라는 게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환율이 물론 약간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서 그런 부분의 경쟁력이 일부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 현대차의 이미지가 개선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도요타가 처음에 미국 진출했을 때도 현대차처럼 싼 차, 그렇죠. 뭐 이 이미지였는데 이제 렉서스 만들어내면서 그렇죠. 고급차가 된 거잖아요. 완전 별도 브랜드로 네. 해서 그래서 렉서스는 도요타를 지웠죠. 네, 그러면서 렉서스를 팔았는데 네. 이제 제네시스도 약간 그런 모델링을 통해서 고급차 라인을 계속. 근데 제가 제네시스 타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질이 확실히. 알겠습니다. 홍보는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뭐 국내 기업이 수출 잘해서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죠.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국가 경제에는. 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경제 어려울 거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경제 어려울 거다. 잠재 성장률 전망치 떨어지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네. 계속 나왔는데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걸 그러니까 1분기니까 일종의 똑같이 유지되면 4배를 곱해야 되는데 그럼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수준이고요. 네. 시장 전망치가 사실은 0.5%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됐어요? 좋긴 한데.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건설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건설 투자? 네. 집 아파트 많이 줘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기저 효과가 좀 있었고 지난해 너무 안 돼서 네. 올해 사실 아파트 분양도 많이 하고 마무리 공사가 또 집중되고 사실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경기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죠. 좋아지죠. 그래서 지난해 부진했던 건설 투자가 2.7% 정도 네. 성장했는데요. 1분기에 이런 효과가 있었고 민간 소비도 0.8% 정도 증가해서 오. 기여가 했고 지갑을 열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네. 추세적일 거냐 네. 좀 살펴봐야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자, 지속될 일단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갑을 열었고 또 하나 정부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1분기에 좀 집중하면서 0.7%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건설 주다도 증가하고 민간 소비 좀 증가하고 정부 소비도 증가하면서 약간 서프라이즈 수준의 1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호조도 있어요 원인 중에? 수출로도 순수출도요. IT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순수출도 증가한 그런 부분이 기여를 했습니다. 하긴 앞서 저기 얘기 들었지만 현대차.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잘 효과도 됐다고. 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3이면은 1분기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2, 3, 4분기 다 이렇게 되면 거기다 곱하기 4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 성장률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4, 3, 12, 4, 5.2%면은 어마어마한 성장률 아닌가? 그렇죠. 그럼 완전 뭐 서프라이즈고요. 네. 근데 그렇게 지속 가능성이 사실은 적다는 게 뭐냐면 일단 건설 투자가 이렇게 지속되긴 힘들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1분기에 일종의 투입이 많았거든요. 근데 마무리되는 공사들이 많았어요. 특히 일부 대기업들의 그런 설비 투자들에서 마무리되는 공사도가 집중돼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처럼 분양했던 물량들이 준공되면서 네. 아파트 준공되면서 준공하면서 왜냐면 많이 투입되잖아요. 뭐 그렇죠.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일단 투입 효과가 되게 컸는데 네.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그동안 계속 감소했기 그렇겠네. 때문에 또 하나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회사들이 엄청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PF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지속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정부라는 게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 상반기 다 조기 집행하면 하반기에 쓸 게 없고 그렇죠. 이런 거구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 민간 소비는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민간 소비예요. 이런 민간 소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게 관건인데 그러기에는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뭐 물가 특히 물가가 잡는 거예요. 이렇게 고물가가 유지되고 고금리가 유지되고 특히 환율이 높은 상황 속에서 소비를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분기 성장을 이끈 3대 축이 사실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저 신문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이 수치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뭐 회의한다 뭐 이런 저 기사도 있던데 그거는 물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얽혀 있는 겁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고민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의 지금 GDP가 증가하고 있고 1분기 성장률은 좋았는데요. 일종의 소득 격차는 엄청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좀 정부라든가 아니면 금리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광수 대표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